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번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결정이 위험한 씨앗을 남겼고 진심 어린 선의로 가득 찬 한 통의 편지가 끔찍한 참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많은 악질적인 범죄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오늘 소개할 사건의 동기와 과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부자 참극 사건입니다. 2003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는 폴 제럿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자리매김하였고 여러 유명한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회장직을 잠시 맡기도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신체가 약해져 병원의 고강도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마이애미의 작은 개인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82세까지 건강하게 근무하였고 모든 환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에 비해 폴의 가정생활은 그야말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매우 사랑하며 3남 1녀, 4자녀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러나 장남 폴 주니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셋째 아들 마크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가족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딸 알레타와 막내 아들 그레그는 아버지를 본받아 의료계로 진로를 정했고 둘 다 의대를 졸업한 후 등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폴과 막내 아들 그레그 사이의 관계는 특히 더 돈독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부자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47세였던 막내 아들 그레그의 결혼이 파탄나며 그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집에는 폴과 그레그 부자만 남아 서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자는 모두 올바르고 긍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어 곧 생활에서 겪은 충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레그는 근처 병원에서 직장을 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카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2003년에는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듯한 순간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03년 7월 16일 그날 그레그의 병원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이 되었을 때도 그레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그로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병원 동료들은 그의 여자친구 모니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모니카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니카는 폴의 정신과 진료소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진료소의 비서 겸 매니저인 마리아 카타베이는 폴 박사 역시 오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여러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니카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밀고 들어가니 집안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모니카는 몇 발자국 들어가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에 그녀는 전례 없는 공포감을 느끼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첫 번째 경찰차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경계선을 치는 동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침실에서 잠옷을 입은 채 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사망 시점은 심야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82세의 폴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에 한 군데 무기의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아무런 경계 없이 잠든 상태에서 피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47세의 아들 그레그는 위험을 인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저항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고 그의 머리와 몸에는 총 4곳의 무기로 입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현장의 여러 정황은 수사 중인 경찰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둑이 집에 침입해 주인을 마주치고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일까요? 우선 집 대문에는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자가 잠들기 전에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이 뒤져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둑질의 특징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평소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값비싼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레그의 평소에 금고에 보관하던 한 자루의 무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왔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둑들은 집주인을 마주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보통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도둑질을 하거나 주인이 잠든 후 몰래 물건을 훔쳐 떠나려고 합니다. 주인이 깨어난 것을 알게 되면 아직 자신이 들키지 않은 이상 도둑들은 대개 서둘러 도망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깨어나지도 않은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를 잡아 대면하여 신문하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상당히 숙련된 범죄자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몇 개의 탄피 외에는 경찰이 수사하기에 용이한 발자국, 지문, 머리카락 같은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후 경찰이 모니카와의 면담에서 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범인이 그 차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차량을 찾아내어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발생 다음 날 차는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한 빈민가의 세탁소 앞에 버려져 있었고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경찰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차에 열쇠를 꽂은 채 치안이 나쁜 곳에 두면 다른 도둑들이 차를 훔쳐서 바로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차가 도난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문 범죄자들은 차량을 철저하게 청소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상대로 폴의 차에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경찰은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경찰은 부자의 사회적 관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구와의 갈등으로 이런 큰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방향의 수사도 곧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폴과 그레그 부자는 정말로 모범적인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모두 성실하고 너그러웠으며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가 생활 역시 매우 건전했습니다. 82세의 폴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아침 해와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레그는 낚시에 빠져 있었으며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근처 물가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이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이 같은 무기를 사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범인이 이미 그 무기를 처리해버렸다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단연코 폴의 딸 알레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폴의 네 자녀 중 두 아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고로 사망했고 이제 막내 아들마저 아버지와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알레타는 게레타 가문의 이 세대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며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건 발생 몇 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폴의 집은 곧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레타는 서둘러 돌아와 아버지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수년간 자주 입었던 외투를 발견하고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투를 꺼내어 상자에 넣기 위해 접으려던 순간 무심코 옷 안주머니를 만져보니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펼치자 알레타는 A4 용지에 적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알레타를 즉시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디어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폴 박사에게 보내진 매우 진심 어린 사과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집 대출금과 재산세를 모두 연체하게 되었고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우 이기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박사님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돈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폴의 정신과 진료소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비서 마리아 카타베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횡령을 저질렀음이 분명했고 그녀가 폴의 추궁과 이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를 살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레타는 즉시 이 편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넘겼지만
이후 들은 답변은 또 한 번 그녀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미 이 사실을 발견했고 비서 마리아의 혐의를 배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찰은 폴과 그레그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폴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계좌에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은행이 보낸 경고장이었죠. 편지에는 지난 몇 달간 진료소 계좌에서 여러 장의 각기 다른 금액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며 그 수표의 수취인 이름은 모두 마리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계좌 소유자인 폴에게 이 수표들이 실제로 그가 발행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들을 가지고 경찰은 마리아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 돈이 사실은 폴이 자신에게 준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그녀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집 대출금과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이 수년간 마리아를 신뢰하여 진료소 계좌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신뢰를 악용해 9,000달러, 한화 약 1,200만 원을 빼돌려 급한 불을 끄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대한 범죄였으며 실제로 현실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를 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건 발생 전 이미 폴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은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선하고 관대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진료소에서 일해 각종 업무에 능숙한 비서인 마리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매우 엄중하게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녀의 재정관리 권한을 회수한 뒤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폴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마리아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기에 더 깊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폴이 정말로 이 비서를 용서했고 그동안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레타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경찰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이 범인을 잡을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8개월 후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한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몇몇 현지 멕시코 이민자들이 운송 차량을 강도하려고 사람을 모집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탑승한 모든 경비원들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무기를 준비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그 범죄자들의 집에 급습하였고 루벤 페르난데스, 호세 바르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라는 세 남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여러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익숙해 보였고 등록번호를 대조한 결과 이는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살해될 당시 그들의 집에서 도난당한 무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무기를 조사한 결과 그중 하나는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로 바로 부자를 살해할 때 사용된 범행 도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세 사람에 대해 엄격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루벤이라는 이름의 범죄자가 먼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이 폴과 그레그 부자의 집에 침입한 범죄에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단순한 주거 침입 절도라고 생각했으며 동료 2명이 무기를 꺼내 잠든 부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에서 나와 동료들을 기다리지 않고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동료 2명이 폴의 차를 훔쳐 현장에서 급히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들을 이끌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번에 함께 체포된 카를로스라는 남자였으며 이 카를로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전에 언급된 폴의 비서 마리아였습니다. 현재 마리아가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일해온 진료소 매니저로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체포된 후 그들이 한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마리아가 진료소 계좌에서 돈을 훔친 일이 발각된 후 그녀가 고용주인 폴에게서 확실히 용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녀는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폴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써서 폴 박사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편지가 나중에 폴의 딸이 그의 자켓 안에서 발견한 그 편지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마리아는 스스로 꽤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용서를 받고 직장도 유지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이 일을 남자친구 카를로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는 이야기를 듣고 연신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맞아. 폴이 지금은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널 용서한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네가 그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 돈을 훔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건 문제야. 그건 곧 네 약점을 폴에게 넘긴 거나 다름없어. 며칠 뒤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나중에 너희가 다투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그 편지를 근거로 널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설령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편지에 네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있지. 지금 네 경제 상황을 생각해봐.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할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폴이 나중에 자신에게 뒤늦게 보복할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마리아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 편지를 훔쳐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폴 집의 열쇠를 카를로스에게 건넸습니다. 도둑질은 카를로스와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 7월 15일 깊은 밤, 카를로스는 두 명의 동료를 데리고 폴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둠 속에서 몰래 값비싼 물건을 훔쳐 도망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종이 한 장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에 카를로스는 차라리 과감하게 폴을 해치면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잠든 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이어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던 그레그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동에 함께 있던 동료 루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카를로스와 또 다른 동료인 호세는 불을 켜고 집안을 뒤졌지만 그 편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폴의 차를 타고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마리아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폴과 그레그 부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이 4명을 이중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 선고 과정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 범행에 가담한 카를로스였습니다. 그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 주로 운전을 맡았고 중간에 도망쳤던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체포된 후 사건의 전모를 매우 협조적으로 진술하며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폴의 비서 마리아였습니다. 그녀의 절도 행위와 그 후에 쓴 사과 편지가 이번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그녀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마리아가 남자친구에게 그 사과 편지를 훔치라고 지시한 행위가 이 참사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와 남자친구 카를로스의 관계를 보면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마리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수감된 몇몇 동료 죄수들도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구금 중에 여러 번 자신이 처음 남자친구에게 지시한 것이 폴을 해치라는 명령이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변호사는 그녀가 전혀 이런 일이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단지 9,000달러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고 관대한 상사인 폴을 해치려 했을 리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카를로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사과 편지를 쓴 후 폴의 책상에 놓았으나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돌아가 그 편지를 회수해 찢어버린 후 화장실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훔쳐오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그녀의 서명이 있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그것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배심원단은 마리아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장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감형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폴이 마리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마리아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폴을 해쳤다며 그녀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된 카를로스는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가장 전형적인 변호 전략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우한 어린 시절과 정신질환을 근거로 한 방어였습니다. 변호인은 카를로스가 매우 열악한 환경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신 상태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여러 차례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카를로스는 여자친구 마리아의 사주를 받았고 감정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지 않아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가벼운 형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변호 측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수민족, 비참한 어린 시절, 정신질환 등 유리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카를로스의 재판은 오랜 시간을 끌게 한 긴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 대한 여러 정신 감정을 위해 자주 장시간 휴정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첫 번째 재판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16년 1월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살해된 지 12년 만에야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를로스는 두 건의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동기가 매우 기이했던 이 악성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신비로운 화교 남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과 사귀고 최고급 모델들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고 직접 그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레오나르도에게 오스카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파티를 열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쓰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왕실 귀족들까지도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계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 로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 로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1년 조 로우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중국 광둥성 차오선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루밍단은 전쟁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60년 그는 다시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고 식량과 광산업을 통해 류씨 가문은 빠르게 돈을 벌었습니다. 조로우의 아버지 류푸핑은 런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투자 실패로 가문이 파산 직전까지 물렸지만 이후 1990년대 주식을 통해 다시 재산을 모았습니다. 류푸핑은 자본의 힘을 경험했기에 가문을 더욱 번영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로우는 어릴 때부터 가문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고 정치계에 진출하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 속에서 특별하게 양육되었습니다. 조로우는 어릴 때부터 페낭의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영국의 귀족 사립학교인 해로우 스쿨로 보내졌습니다. 이 학교는 영국 총리 여러 명과 각국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조로우의 동급생들은 모두 귀족과 초부유층 가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을 통해 그는 이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 성공의 토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돈을 쓰는데도 아주 호탕했습니다. 한 번의 파티에서 그는 말레이시아 출신 동포인 리자 아지즈를 알게 되었고 리자의 아버지는 훗날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된 나짐 라작입니다. 조로우는 곧 리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로우는 와튼 스쿨을 입학해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각종 금융 지식을 다룬 교내 출판물을 발행하여 모두가 그를 투자 전문가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금융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고 목적은 자신을 뛰어난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렉서스 컴포터블을 타고 다녔으며 매달 4만 달러, 약 5,400만 원을 써서 학교에서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는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자신을 알리고 부유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로우가 파티 장소에 보증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을 자주 미루며 돈 문제로 자주 얽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로우는 자신이 말레이시아 왕자라는 소문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에서 가장 부유한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점차 고급 인맥을 형성해 나갔고 브루나이, 쿠웨이트, UAE 등의 왕실 인사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조로우는 특히 UAE 출신의 부유한 동급생에게 접근하며
자신이 그곳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그곳의 권력 구조와 누가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의 동급생은 조로우를 직접 UAE로 데려가 가장 부유한 가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로우는 중요한 인물인 아부다비 투자청의 관리자인 칼둔 알 무바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로우는 그에게 동남아,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귀뜸하며 앞으로 할 일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조로우는 대학으로 돌아가 졸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와 권력을 경험한 후 국가 자원을 장악해야만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조로우는 자신의 첫 번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사를 통해 중동의 부호들이 그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개료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조로우는 졸업 후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트윈타워에서 한 층을 통째로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고객을 찾기 시작했고 이전에 쌓아둔 인맥들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로우의 절친인 리자 라작은 그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소개해 주었는데 리자의 아버지인 나짐 라작은 당시 말레이시아의 부총리였습니다. 조로우는 나짐 라작의 사교계에 진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리자와의 친분만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나짐 라작은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업적을 쌓기 위해 말레이시아 남부에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을 싱가포르에 맞설 수 있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다음 단계는 투자 유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조로우는 즉시 기회를 포착해 다시 한번 아부다비 투자청의 관리자인 칼둔 알 무바락과 접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작업과 검토를 거쳐 칼둔은 5억 달러, 약 6,745억 원의 투자를 승인하며 협력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투자 금액은 크지 않았고 조로우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중동의 부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나짐 라작에게는 이 투자가 가져다준 모든 공로가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조로우는 양측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27살의 조로우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며 첫 번째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골드만삭스 아시안 지역 책임자인 팀 라이스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투자 은행이자 증권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자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로우와 라이스너는 둘 다 매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의 작업을 통해 당시의 초부유층이었던 말레이시아 왕실의 투앙쿠 미잔을 끌어들여 그가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게 했고 이 회사는 TIA로 줄여 불렀습니다. 협상을 거쳐 이들은 약 14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의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조로우는 이 기회를 통해 큰 돈을 벌고자 했는데 투앙쿠는 조로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투자를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조로우가 실패 직전까지 몰렸던 그 순간 2009년 나짐 라작이 선거에서 승리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집은 수년 내에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조로우는 이 기회를 잡아 나집에게도 말레이시아도 독자적인 주권 투자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에도 사용될 수 있고 나집의 지지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조로우의 조작을 통해 기금의 초기 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로우는 위기를 극복했고 원 말레이시아 디벨롭먼트 벌 헤드라는 이름의 주권 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줄여서 원 MDB라고 불렸습니다. 나집은 자문위원장의 의장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을 쥐고 운영을 조종한 사람은 조로우였습니다. 조로우는 나짐 라작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녹색에너지와 관광산업에 투자하여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을 전쟁 자금으로 사용해 나집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로우는 나집에게 튀르키예의 왕자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비록 그가 왕자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고 조로우의 지시에 따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로우는 왕자의 페트로 사우디 회사와 함께 유전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개발권만 있었을 뿐 직원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집은 이러한 내막을 몰랐고 조로우는 왕자에게 많은 돈을 들여 호화요트를 빌려 나집 가족을 초대하게 했습니다. 이 요트에서 나집은 왕자와 첫 거래를 체결했고 원 MDB가 페트로사우디에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로우는 비밀스러운 일련의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그는 평범한 사람에서 상류층으로 나아가는 큰 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 MDB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은 조로우에 의해 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3억 달러, 약 4,047억 원은 JP 모건 체이스의 분행으로 송금되어 정상적인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억 달러, 약 9,443억 원은 조로우가 세이실에 등록한 구스타레라는 회사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조로우가 미리 등록해둔 페이퍼 컴퍼니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왕자는 이 거래에서 7,600만 달러, 약 1,025억 원을 받았고 조로우는 1년의 작업을 통해 7억 달러를 자신의 주머니로 챙겼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의 비밀 계좌를 통해 원 MDB의 명의로 자금을 모두 미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했고 결국 진정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후 조로우는 미친 듯이 소비를 시작했고 나집 라작과 그의 아내를 위해 전 세계 여러 채의 고급 주택과 금은보화를 사들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고급 주택, 요트, 스포츠카를 구입했고 베벌리힐스에 있는 한 대형 호텔까지 매입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서 한 병당 5만 달러, 약 6,745만 원짜리 샴페인 23병을 터뜨려 순간적으로 전원의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조로우는 약 8,500만 달러, 약 1,146억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원 MDB의 명의를 이용해 상류층에 접근하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자주 카지노에 드나들며 부유층을 찾았으며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쓰기도 했으며 파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조로우는 성격이 온화해서 인기가 많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유명 스타들이 자주 그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조로우는 페리스 힐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2달 동안 12번의 파티를 열었고 매 파티의 비용은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 병에 220만 달러, 약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힐튼은 이런 돈의 힘에 굴복해 조로우와 공개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힐튼은 조로우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조로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니로, 마이클 펠프스, 킴 카사디안 등이 있었습니다. 조로우는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킴 카사디안이 NBA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결혼했을 때 결혼 선물로 하얀색 페라리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72일 만에 이혼했고 그 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 조로우는 할리우드에서 영화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생일에는 조로우는 피카소의 그림을 선물했고 60만 달러, 약 8억 원을 주고 마르론 브란도가 1954년에 받은 오스카 트로피를 구입해 직접 레오나르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투자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에 있었던 악명 높은 투자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조던 벨포트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인물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 발표에 조던 벨포트도 참석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첫눈에 조로우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예를 바라보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야. 그의 돈은 분명 훔친 돈일 거야. 만약 자기가 번 돈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 영화 외에도 조로우는 음악 제작 회사를 설립해 음악계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가수 샤오와 슈안을 세계 최고의 음악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이를 위해 그는 약 1200만 달러, 약 161억 원을 투자해 그녀의 앨범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2011년 그는 언론 지면을 통째로 빌려 샤오와 슈안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두바이에서 개인 해변을 통째로 빌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불꽃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샤오와슈아는 이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나의 좋은 동생일 뿐이에요. 조로우는 순간적으로 구애자로서의 자격을 잃고 가족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로우의 여러 부유한 행보는 그를 성공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치와 최고 수준의 인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조로우와 그의 공범들은 2년 동안 회사에서 총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을 빼돌렸으며 대부분의 돈은 그들이 나눠서 써버렸습니다. 처음에 조로우는 영화 산업에서 돈을 벌여 원 MDB의 자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투자 수익은 약 1억 5천만 달러, 약 2023억 원에 불과했으며 그가 횡령한 금액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로우는 원 MDB가 페트로 사우디의 회사의 두 척의 석유 시추선을 20억 달러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장부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터무니없는 거래는 교묘한 조작 끝에 실제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페트로 사우디의 한 직원인 조 슈웨이브가 눈치채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받은 몫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로우의 행위가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금을 계속 마련하기 위해 조로우는 아부다비 투자청의 자회사인 아바르 인베스트먼트의 관리자인 카딤 압둘라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2013년 3월 카딤의 소개로 조로우는 골드만삭스의 팀 라이스너와 함께 아부다비로 날아가 자산 400억 달러, 약 53조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만수르 왕자를 만났습니다. 조로우는 만수르 왕자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골드만삭스가 원 MDB 회사를 위해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그 자금으로 전 세계의 화력발전소에 투자한 후 이를 하나의 회사로 묶어 말레이시아에 상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우는 미래 수익을 추산한 결과 이번 투자로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로우의 목적은 왕자에게 직접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사가 펀드 보증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우와 라이스너는 카딤의 추천을 받았고 카딤은 왕자가 신뢰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수르 왕자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후 조로우는 다양한 조작을 통해 2012년에 골드만삭스를 통해 3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는 채권 발행 과정에서 정상 시세보다 190배 높은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즉 이 거래에 참여한 모든 협력자들은 이익을 얻었고 실제로 속임수에 당한 쪽은 말레이시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로우의 진짜 목적은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 MDB 회사를 이용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우는 자금을 손에 넣은 후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14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한 한 회사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돈을 성공적으로 빼돌린 후 그는 나집 라작과 골드만삭스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조로우는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를 통해 30억 달러, 약 4조 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채권 발생은 모두 비공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먼저 저렴한 가격에 이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회사의 브랜드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국가의 투자기관에 다시 팔아 높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팀 라이스너의 개인 수수료만 해도 1,000만 달러, 약 134억 원을 넘었습니다. 조로우는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2013년에 나집 라작이 총리로 재선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을 위해 개인 비행기와 2억 5천만 달러, 약 3,372억 원에 달하는 호화 요트를 구입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조로우는 원 MDB에서 약 45억 달러, 약 6조 원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고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2014년 앞서 언급한 페트로 사우디의 직원인 조 슈웨이브가 내부 고발 편지를 작성하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FDI와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로우의 계획이 서서히 밝혀졌고 원 MDB의 부채는 위기 상태에 처하면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나집 라작은 정치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나집은 총선에서 패배했으며 93세의 마하티르 빈 모하맛이 다시 총리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하티르는 취임 후 나집과 원 MDB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나집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약 2억 7,400만 달러, 약 3,696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고가의 보석, 가방, 시계, 그리고 약 2,800만 달러, 약 377억 원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3일, 나집 라작은 마침내 반부패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건의 돈 세탁 혐의와 4건의 부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돈은 모두 정치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연방대법원은 나집의 상고를 기각하고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억 1천 링깃, 약 65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고 업계에서의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만 약 39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국적범으로 불리는 조로우는 나집 라작의 사건들이 폭로된 후 즉시 말레이시아를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2019년 조로우는 미국에 자수하며 약 7억 달러, 약 9,44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고 그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2022년 7월 조로우는 제3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15억 링깃, 약 4,711억 원을 정부와 합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전에 조로우를 상대로 158.5억 링깃, 약 4조 9천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그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로우와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조로우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여권을 신청했으며 이 여권으로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가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어딘가에 숨어 부유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미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금융, 상업,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단순히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건을 통해 세기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We heard and looked in, the garage door was up, and I thought the gentleman was backing out, and I went back to my house, but he never backed out, and I came back over. I don't know, the driver's side window is all bashed in, and he's got blood all over his head. 방금 들은 이 녹음은 2014년 7월 18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1살의 법학 교수 다니엘 마켈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 앞 진입로에서 차를 주차하기도 전에 그는 운전석에 앉아 총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법학 교수가 왜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사랑 문제 혹은 원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 9일 다니엘은 토론토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했고 그는 머리도 매우 영리해서 학업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와 철학을 전공하며 학부과정을 밟았으며 졸업할 때는 매그나쿰 라우디라는 최우등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위는 유럽과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다니엘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으며 미국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설립된 도로트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고 이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정치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다니엘은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던 다니엘은 대인관계에서도 능숙했고 그의 주변 친구들은 다니엘을
뛰어나면서도 친근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수로 활동하기 전에 다니엘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법원 보좌관과 화이트갈라 범죄자들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그가 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2005년 다니엘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교적이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다니엘에게 이 일은 꿈에서나 바라던 직업이었고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다니엘은 형사범죄와 관련된 여러 학술 연구를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다른 학자와 공동저술한 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책은 가족, 법 위반, 그리고 형사 간 연관성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글도 관련 학술지에 발표하며 그의 경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관계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싱글들을 위한 맞선 웹사이트에서 자신보다 5살 어린 웬디 아들슨을 만났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의 가족들은 웬디를 활발하고 유머러스하며 대화를 좋아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웬디는 TV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성격 외에도 웬디의 가정 배경은 다니엘과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었으며 그녀의 두 오빠는 각각 치과 의사와 의사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웬디도 법률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 웬디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해 임상 법률 교수이자 아동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2월에 결혼하여 텔레해시에 정착해서 2009년에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2010년에는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을 잘 아시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일이 계속 이렇게 순조로웠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2012년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가구도 절반 이상 치워져 있었고 남아있는 유일한 매트리스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 둘 다 정확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한 탓에 웬디가 자신의 꿈인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하고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던 것이 이유일 거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웬디는 그들의 관계에 염증을 느꼈고 다니엘의 바쁜 생활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제한된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경력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보다는 가정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더 원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웬디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Our marriage dissolved after the children arrived, as the loneliness of being married to someone that didn't view me as an equal crept in. I thought I could cheat the system and marry a man I lacked passionate love for because, hey, didn't that die anyway during marriage?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의 진행이 매우 불쾌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13년에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남은 것은 어지러워진 방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웬디는 인신매매 관련 법률 연구 서적을 출간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유명한 교수로 지내고 있었고 아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2014년 7월 18일로 흘러갔고 그날은 매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소처럼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나 차를 타고 웬디의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헬스장에 들렀고 인근 쇼핑몰에 가서 몇몇 가게를 둘러보았고 모든 것이 매우 조용했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이나 그 친구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던 순간 다니엘은 자신의 집 진입로에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화 중이었던 친구에 따르면 다니엘은 그 수수께끼의 인물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친구는 다만 전화기 너머로 큰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은 다니엘이 차에서 내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의 충격이 워낙 강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다니엘은 몸이 뒤로 넘어가 시트에 부딪혔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한 이웃이 사건을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했으며 우리가 영상 초반에 본 신고 녹취가 바로 그 당시의 것입니다. 이웃은 또한 총격 소리가 난 직후 의심스러운 은색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이 현장을 빠르게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이웃이 다니엘이 이미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얼굴이 혈액으로 뒤덮여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화상으로 대응하던 접수요원은 상황의 긴급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듯 해보였습니다. 접수원의 잘못된 응급 구조 요청 처리로 인해 구급차는 19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니엘은 14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학술 연구자로서 다니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각계 인사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으며 생전에 다니엘이 자주 찾았던 유대교 회당에서 그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온화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보복을 당할 이유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전 부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피살된 당일 웬디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다니엘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웬디는 강한 충격과 슬픔을 보였습니다. There was a shooting at your home or your ex-husband's home. Your ex-husband, Daniel, has been taken to the hospital. He's not going to survive. Oh my God. Okay? 경찰이 다니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웬디는 다니엘이 법률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끔 그가 쓴 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경찰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채무관계가 있는지 물었을 때 웬디는 즉시 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웬디는 이어서 다니엘이 사실 자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본 사건과는 절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지 물었으나 경찰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Anybody that he owes money to? No, he owes money to me, He owes money to you? but not, Okay. not me. Okay. 비록 경찰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웬디는 이를 이유로 두 아이의 성을 바꾸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족 갈등보다 경찰은 범인을 신속히 찾는 데 더 집중했지만 다니엘의 집에서는 어떤 강도나 파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범인이 다니엘을 노리고 온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웬디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니엘의 법률 업무로 인해 그에게 원한을 가졌을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이 가능성은 곧 배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최근 10년 동안 주로 교육에 집중했으며 직접 소송을 맡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에 감옥에 보낸 범인이 출소 후 복수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으며 또한 학생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이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모두가 다니엘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고 그와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현금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현상금은 25,000달러, 하나로 약 3,375만 원이었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7월 사건 발생 1년 후 다니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의 독립적인 현상금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텔레헬시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는 의심스러운 은색 도요타 승용차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범인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전처 앤디의 관계는 좋지 않았으며 웬디가 아이들의 성을 바꾸려는 행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웬디는 다니엘이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혼 당시 웬디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자신이 자라온 마이애미로 돌아가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이들이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웬디의 이사 요청을 기각했고 그녀는 텔레오시에 남아 다니엘과 함께 아이들의 공동 양육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웬디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그녀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사건은 미제로 남아 점차 사그라들었는데 2016년 5월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5월 26일
다니엘의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텔레어시 경찰은 갑작스럽게 34살의 마이애미 출신 범죄자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1급 계획적 살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검거되었는지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청부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다니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배심은 이 사건의 형사 기소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대배심은 정식 재판 이전의 판결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들은 검찰의 논리와 증거를 청취하고 이 사건이 기소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대배심에 제시한 증거는 매우 방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의자의 통화 기록, 은행 명세서, 주차 요금기 위치 정보, 관련 거리 주변의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증인들의 증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범인 시그프레도와 그의 공범인 33살 루이스 리베라는 마이애미에서 은색 토요타 프리우스를 렌트했고 그 차를 타고 텔레어시까지 이동했는데 그들이 차 안에 있는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6일과 17일 그들은 텔레어시에 있는 한 모텔에 머물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7월 18일 아침 그들은 다니엘에게 성공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그들이 타고 있던 은색 토요타 프리우스가 다니엘의 차를 계속해서 뒤쫓는 여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시그프레도가 체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루이스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청부살인이라면 돈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검찰은 2명의 이름을 제시했는데 바로 다니엘의 전처 웬디의 치과의사 형제인 찰스와 웬디의 어머니 도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족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도나는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찰스는 직접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도나는 과거 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니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도나는 다니엘을 혼란을 일으키는 인간이라고 표현하며 딸이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도나가 전 사위인 다니엘을 싫어하는 감정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델슨 가족과 2명의 용의자들을 연결해준 핵심 인물은 바로 캐서린 마바누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캐서린 마바누아는 용의자 중 한 명인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의 사이에서 2 아이를 낳았으며 사건 전후에 찰스 아델슨과 빈번한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내역은 마바누아와 찰스가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캐서린 마바누아와 찰스 아델슨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으며 2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다니엘이 피살된 지 몇 분 후 캐서린이 용의자 루이스 리베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서린이 범인들과 아델슨 가족을 연결하는 중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사건 이후 캐서린은 찰스로부터 약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찰스와 도나가 왜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존재로 인해 웬디는 텔레어스를 떠날 수 없었고 결국 가족과 함께 마이애미로 돌아가 살 수 없었습니다. 도나는 아이들 앞에서도 다니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아버지를 자주 욕했습니다. 다니엘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도나가 아이들과 단독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다니엘과 아델슨 가족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화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있다고 해서 아델슨 가족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경찰은 중개인 캐서린을 체포했습니다. 3일 후인 10월 4일 검사와 용의자 중 한 명인 루이스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19년형을 선고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루이스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시그프레도 가르시아가 자신을 돈을 위해 불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함께 움직였을 뿐 자신은 직접적으로 총을 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 met him right in the garage. Garcia jumps out, goes around the car where he's driving. I think Marquez was on the phone that day. Shot him twice. 루이스는 자신이 고용주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일에 관여한 사람은 캐서린 마바누아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이 고용된 목적이
한 여성이 자신의 두 아이를 되찾고 완전한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웬디와 그녀의 가족은 당연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웬디는 아이들과 함께 마이애미로 돌아갔고 플로리다의 엄격한 면접 교섭권 법 때문에 다니엘의 부모는 두 손자를 만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도청과 잠입수사관을 통해 웬디 가족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소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캐서린 마바누아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플리바겐, 즉 변론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이전에 제시한 이론을 반복하며 웬디의 오빠 찰스가 캐서린에게 접근해 1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웬디가 이혼 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를 증인으로 불러 웬디가 자신의 오빠 찰스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es, ma'am. On July 13th, 2014, Wendy and I were speaking, and she asked me if she could share something with me confidentially. I told her sure. She mentioned, or she said, that Charlie had explored all options to take care of the problem, and that he had looked into having Professor Markel killed. It would cost about $15,000. 캐서린 마바누아는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교묘하게 경찰의 주장을 지지하며 웬디 가족이 이 사건의 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간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찰스가 분명히 누군가를 고용해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루이스 리베라의 진술과 거의 비슷한 행적을 설명했지만 마지막에 총을 쏜 사람이 자신이 아닌 루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1급 계획적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시그프레도는 증인 매수 및 공모 혐의로 추가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서린에 대한 판결은 배심원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결국 무효심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사건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두 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웬디 가족은 여러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건의 바깥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이 사례는 또 다른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다니엘이 살해된 지 거의 8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찰스 아델슨을 중대한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급 계획적 살인죄, 증언 공모죄, 그리고 상해교사죄로 기소되었고 웬디와 그녀의 어머니 도나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캐서린의 재심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5월 16일에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간의 법정 공방 끝에 그녀는 1급 계획적 살인죄와 증언 공모죄 그리고 상해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서린 마바누아는 1급 계획적 살인죄와 증언 공모죄에 대해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와 동일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3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상해교사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또다시 30년이 더해졌습니다. 찰스 아델슨도 3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니엘이 사망한 후 웬디는 아이들과 다니엘의 부모 사이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엄격한 면접 교섭권 법 때문에 두 노부부는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잃었고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상원의원들은 법안을 제안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 절망에 빠진 조부모들에게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웬디의 변호사는 이 법안을 절대적인 폭행이라고 비난했지만 마켈 법은 2022년에 입법부를 통과해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법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아이들의 운명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으나 당신의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독립된 존재로서 물건처럼 다뤄지거나 누구의 소유로 경계가 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분리된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법적으로 웬디와 아이들의 거주지를 강제한 것이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아델슨 가족이 아이들의 친아버지를 험담하고 심지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아이들을 독점하려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2명의 무고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